방위비를 70%나 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내죠?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백악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출입 기자들이 즐겨 찾는 단골바에서 저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정평이 난 CNN의 베테랑 기자가 위스키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수였어.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공세를 취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출입기자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백악관 내부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더군.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혼란이라니? 저는 자연스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국가안보회의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말이지. 국방부 기자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당황해서 측근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더라고.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럴 만도 하지.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늘 미국의 눈치만 살펴왔잖아. 그런데 갑작스레 방위비를 줄이겠다니.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미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벌린 뒤랑입니다. 지난 20년간 파리 정치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처음에는 유럽의 대아시아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육자회담 취재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매료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북핵 위기, 사드 배치,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주요 한미 현안들을 학술적 관점에서 분석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 패턴 역시 누구보다 면밀히 관찰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때로는 지나치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제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향해 이토록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하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니까 한국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시각은 워싱턴의 일반적인 인식과도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으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 이런 논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죠. 심지어 한국이 너무 적게 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들을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 보고서들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인식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협상 카드구나. 그저 평범한 정치적 압박 정도로만 인식했었죠.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줄여야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번역상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줄여야 한다가 아니라 협의해야 한다나 재검토해야 한다의 오역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청와대에서 공식 브리핑까지 나오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대통령의 태도였습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변명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위비 분담의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현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했던 발언이었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과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 와서 왜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트럼프가 더 내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동료 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봐야겠어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그게 연구할 만한 주제인가? 그냥 정치적 쇼 아닐까?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백악관의 반응을 보세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쇼라면 이렇게까지 당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무엇을 믿고 그런 소리를 하겠어?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당장 남침할 텐데. 동료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어요. 70%라는 숫자도 언급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동료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실제 방위비 분담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파보게. 하지만 확실한 근거를 찾아와야 해. 추측이나 억측으로는 논문을 쓸 수 없어. 물론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봤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았거든요. 70%? 정말 한국이 70%나 부담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에 더 내라는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갑자기 제가 이 분야를 20년간 연구해왔으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숫자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한 논문은 여러 편 썼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준다는 기본 전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는 한국이 얼마를 내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이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파헤치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미 관계의 모든 상식이 뒤바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워싱턴의 대부분 사람들이 심지어 백악관의 정책 결정자들조차도 실제 숫자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자료실에 도착한 저는 우선 가장 최근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서를 요청했습니다. SMA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담당 직원이 두툼한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 흘러나온 소식이 워싱턴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거든요. 에벌린, 대변 났어. 동료 연구자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 쪽에서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 무슨 일이죠? 저는 자료를 보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울의 정보통들 말로는 내부 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더군. 동료의 목소리에 흥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현재처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나가라고 말이야. 설마 그것이 확실한 정보인가요? 동료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의 77%를 부담하고 있다는 실제 자료까지 언급됐다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7%?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거든요. 독일은 18%, 일본은 50% 수준이라는 비교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 이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급하게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서울 분위기가 어떤가요? 친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강경 노선이 나올 줄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서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방위비를 더 내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준비하고 있어.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나 기술 기여도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방산 수출? 한국이 그렇게 많이 수출하고 있나요?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KF-21, K9 자주포, 천무 로켓 시스템까지.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찾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당당해지는 거지.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할 줄은 몰랐거든요. 심지어 미군도 K9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서 K9을 평가하고 있고 호환성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더라. 그런데 여전히 한국한테만 더 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이 부분에서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어떤 논리로 나가려는 거예요? 돈으로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실질적 안보 역량으로도 기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아. 친구의 목소리에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지. 저는 이 말을 들으며 한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덜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더 많은 한국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친구가 말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실적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K2 전차 기술이 터키 알타이 전차에 적용되고 있었고 T-50 고등 훈련기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운용 중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은 필리핀, 페루 등 여러 나라의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감히 최강이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지금까지 몰랐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군의 자체 역량이었습니다. 이지스함, F-35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도입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 건설비, 유지비, 심지어 한국군의 연합훈련 지원비까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77%의 실체구나.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모이는 바에서 만난 동료들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미군 없으면 북한이 당장 남침할 텐데.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냥 정치쇼 아니야? 결국에는 타협할 거면서. 다른 기자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반응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여전히 보호받는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실제 능력이나 기여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방산 수출국 6위까지 올라온 것 알고 있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6위? 설마. 국방부 출입기자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산 무기에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아니, 폴란드가 한국 방산 계약을 한 건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상황에 대한 내부 평가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우리도 당황스럽다. 그 관계자가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온 줄 몰랐어. 준비라면? 방위비 분담률 비교 자료, 방산 수출 실적, 기술 기여도까지.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주장이 맞다는 건가요? 77%라는 숫자는 사실이야.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보다 현저히 높은 것도 맞고 관계자가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지. 저는 이제 왜 백악관이 그렇게 당황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여전히 돈만 내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이 우리는 기술과 능력으로도 기여한다며 반박한 거였죠. 그리고 한국의 그 반박이 모두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정말 큰 판이 바뀌는 순간이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위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요구였던 거였습니다. 한국 77% 대 독일 18%, 일본 50%. 세계 유기방산 수출국. KF-21, K9, 천무 등 첨단 무기 수출. 미국도 도입하려는 한국산 무기. 그 외에도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하는 투자. 그 가치를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방위비 분담 구조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워싱턴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 인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맞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불공정한 구조가 유지되어 왔을까요?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의 분담률은 정말 그렇게 낮은 것일까요? 저는 이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에 기반한 움직임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정말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77%,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이유로 한국보다 적게 부담하고 있는지 말이죠. 국방부 자료실에서 저는 먼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즉 SMA 관련 문서들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건네준 파일들을 하나하나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체결된 제11차 SMA 협정서에 따르면 한국의 분담금은 연간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잠시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네요. 저는 문서를 더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SMA 협정에는 3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그리고 군수지원비. 하지만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토지 제공비, 기지박시설 지원비, 환경 개선비, 심지어 주한미군 가족들의 교육비까지. 이런 것들은 SMA에 포함되지 않지만 모두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020년 감사 자료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총 주한미군 관련 비용 부담액이 연간 약 1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부담액은 약 4천억 원 수준이었죠. 정말 77% 수준이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나토 방위비 분담 보고서와 각국 국방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독일의 경우부터 살펴봤습니다. 독일에는 약 3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독일의 분담률은 고작 18%였습니다. 연간 약 10억 달러의 주둔 비용 중에서 독일이 부담하는 것은 1억 8천만 달러 정도였죠. 한국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분담률은 50% 수준으로 연간 약 20억 달러 중 10억 달러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죠. 한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한미군처럼 최전선 배치가 아닌 후방 지원 기지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반면 한국의 주한미군은 휴전선 바로 앞에서 직접적인 억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도가 더 높아서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도 약 1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영국의 분담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영국의 기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였죠. 이것이 말이 되나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SIPRI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왜 한국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균형이 왜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과거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사실 한국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당시 한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었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5년에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독일은 18%, 일본은 50%인데 우리만 70% 이상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런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기 때문이었죠.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때는 오히려 방위비를 5배로 늘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을 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였죠. 5배라고요? 저는 그 숫자에 경악했습니다. 만약 그 요구를 들어줬다면 한국의 분담률은 95%를 넘어서게 될 뻔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거의 다 부담하는 상황이 될 뻔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나온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언론들의 과거 보도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불공정한 분담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정도의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쳤죠. 정작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주둔 미군 규모 대비 분담액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한 명당 연간 약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독일은 한 명당 5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10배의 차이였죠. 이 정도 차이면 불공정하다는 표현도 약하겠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높은 분담률을 유지해온 역사적 배경 말이죠.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은 해외 주둔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당시 경제력이 약해서 협상력이 거의 없었죠.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높은 분담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5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거였죠. 경제력은 급성장했는데 분담 구조는 그대로였구나.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GDP는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서 이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 구조는 여전히 1970년대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나섰는지를 말이죠. 객관적 데이터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큰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 50년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벌린, 자료가 확실한 것인가? 네, 모든 것이 공개된 정부 자료와 국제기구 보고서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정부의 반응을 확인해 봐야겠어.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한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논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던 그 주, 워싱턴에서는 은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움직임을 보인 곳은 브루킹스 연구소였습니다. 동아시아 정책센터의 선임 연구원이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렸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 관련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이 한 줄이 워싱턴 정책 서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다른 동맹국 대비 현저히 높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정작 백악관과 국방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허점이 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은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이 있지 않은가. 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워싱턴 포스트에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가 쓴 한국의 불만, 들어볼 만하다는 제목의 글이었죠. 한국이 제기한 방위비 분담의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무시하기 어려운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 칼럼은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논조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계산하려는 근시안적 사고라는 사설을 내놓았죠. CNN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 아니라면 현재 구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조였습니다. 저는 이런 엇갈린 반응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반응이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 민주당 의원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의회에서는 동맹국과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든요. 하지만 공화당 측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의원은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이런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국방대학교의 한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 외교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전문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보면 더 이상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동맹 관계의 재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말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보호받는 나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 주말, 저는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을 더욱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SIPRI의 2023년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약 1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약 3.5%의 점유율에 해당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성장 속도였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74%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요 무기 수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죠. 이 정도면 방산에서 한국이 정말 게임 체인저급이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었습니다.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의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는 다시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포병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앞선다고 봐야겠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다고요? K9 자주포의 성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미군의 M109 팔라딘을 압도하죠.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왜 한국이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낸다는 것을 넘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룬 심층 기사를 발표한 것입니다. 제목은 한국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때였죠. 기사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다른 동맹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과 수출 실적도 상세히 다뤘죠.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다. 기사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워싱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장을 일축했던 일부 관계자들도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배경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의 기여도를 더 포괄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측도 있었습니다. 폭스뉴스는 한국의 요구는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논조를 유지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한 한국의 고도의 전략 중 일부라고 평했습니다. 저는 이런 엇갈린 반응들을 지켜보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기여도나 방산 기술 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일수록 한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여전히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했죠. 결국 인식의 차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저는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는 NSC 회의가 열린다는 것이었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 주장이 최고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한미 관계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였죠. 그리고 이 문제 제기가 워싱턴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흥미로워지는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다음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기 위해서 말이죠. 워싱턴의 미묘한 변화를 목격한 지 며칠 후, 저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SMA 협상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었죠. 서울의 외교 소식통을 통해 들은 바로는 한국 정부가 기존 SMA 협상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담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협상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야. 서울 출입기자인 제 동료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첫째, 분담금 항목의 완전한 투명화를 요구했어. 지금까지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총액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구조였잖아. 이제는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공개하라는 거지. 이는 정말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지금까지 SMA 협상에서 미국은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 제시해왔거든요. 둘째는 더욱 놀라워. 동료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SOFA 개정을 연계시켰어. 주한미군지 위협적 말이야. SOFA 개정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SOFA는 1966년부터 시행되어 온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핵심 협정입니다.
이것을 SMA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을 넘어서는 문제였죠. 한국 측 논리가 무엇인데요? 간단해. 현재 SOFA 하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서 SMA에서 차감하자는 거야. 이제 저는 한국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지원으로 간주되던 것들을 모두 가시화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그 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실무진 회의 결과를 보면 미국 측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배경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측이 제시한 협상 방식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다. 우리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번역하면 예상치 못한 카드에 당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논리였습니다. 전략자산 배치 비용은 한미 공동 부담이 원칙이어야 한다. 이 한 줄이 핵심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자산들인 THAAD, 패트리어트, 각종 정보수집 장비 등이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전략자산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을 한국만 부담할 이유가 없다. 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했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군의 자체 전력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이지스함 3척,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까지. 이런 장비들의 도입 비용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죠. 저는 이런 논리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국방대학교의 한 교수와 인터뷰했을 때 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특히 전략자산 비용 분담 부분은 미국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생각해보세요. THAAD 하나만 해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중 전략 차원에서 배치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한국만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기한 문제는 동맹 관계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 측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수행하는 각종 연합작전과 훈련에 투입되는 비용을 상세히 계산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연간 약 3천억 원. 이는 기존 SMA 분담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일종의 기여라는 논리였죠. 더 나아가 한국이 제공하는 인프라의 가치도 계산해서 제시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을 통한 미군 물자, 수송, 공항 활주로 사용, 각종 통신 시설 제공까지. 이 모든 것의 연간 가치가 약 5천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한국의 실질적 기여도는 현재 공식 분담금의 2배가 넘는다. 한국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미국 측의 당황스러운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솔직히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제시한 미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군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전략 자산을 함께 운영하고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 이는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의 시작인 거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제안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어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은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죠.
더 나아가 한국이 개발 중인 각종 무기 체계들인 KTSSM 전술지대지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현무 순항 미사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구나.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나온 소식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는 것이었죠. 이는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국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논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협회 CFR의 한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21세기 동맹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일방적 보호 관계가 아닌 상호 기여에 기반한 파트너십 말이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돈을 덜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 관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장기적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이 워싱턴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는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갈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닌 능동적으로 관계를 재정의하는 주체로서 말이죠. 한국의 SMA 재설계 요구가 워싱턴에 충격을 준 지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전시작 정권 전환 문제까지 방위비 협상과 연계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한국 정부가 이제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 군사 주권의 핵심인 전시작 정권 문제까지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이구나.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전시작 정권, 즉 전작권은 한국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해온 핵심 정책입니다. 현재는 전시의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지만 이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전작권 전환이 20년 넘게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인 동료에게 문의해보니 그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CMETL 때문이야.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필수 군사 임무 목록인데 미국이 계속 조건을 추가하고 있어. CMETL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능력 목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목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몇 개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수백 개가 넘어. 동료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도 조건을 하나 충족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놓는 식이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지연되는 것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결국 같은 맥락이다. 한국을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의 연장선이다. 이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보기 위해 한국 국방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능력으로는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들먹이는 거죠. 하지만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해구산으로 해결할 문제 아닌가요? 미국은 해구산을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군의 실제 능력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KF-16 전투기 134대, F-15K 전투기 59대.
공군력만으로도 북한 공군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육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280대, K1A1 전차 1020대, K9 자주포 1100대. 이 정도 전력이면 북한 지상군과의 전면전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 역시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전력을 갖춘 나라가 왜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한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 대신 한국 합참이 전시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도 달라지고 당연히 방위비 분담 구조도 바뀌어야 하죠. 하지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가 배경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보다 신뢰, 거래보다 원칙을 중요시한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상호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이는 한국 외교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입장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국방부의 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지적이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한 면이 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군의 현재 능력으로는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하다. 전작권 전환을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랜드 연구소의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는 한국이 주도하는 방어 체계로 전환할 때다. 이런 분위기 변화 속에서 한국은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방위비 분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 방어에서 한국과의 공동작전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 구조도 보호 비용이 아닌 협력 비용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이것은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킬체인 선제 타격, KAMD 미사일 방어, KMPR 대량 응징 보복. 이 체계가 완성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킬체인을 위한 현무 계열 미사일들은 이미 실전 배치됐고 KAMD를 위한 패트리어트와 천공 시스템도 운용 중이었습니다. KMPR을 위한 각종 정밀 타격 무기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었죠. 한국이 정말 자주국방 능력을 갖춰가고 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배경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능력 향상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더 대등하고 상호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해 연이어 터지는 이런 소식들로 미국을 향한 한국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주국가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는 단순히 미군에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제 정말로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완전한 주권 국가의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한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조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와 실제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지역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자신감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 위협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이 방위비는 줄이겠다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방위비 협상에서의 압박이 관세 문제로까지 확산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무역 전문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해봤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가 타겟이야.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1,000억 달러였는데 그중 반도체가 30%, 자동차가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경제 외교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긴급 경제사절단을 워싱턴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사절단이 가져온 제안이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대폭 확대, 미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증대, 한미 공동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죠. 한국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기존의 의뢰 자세에서 벗어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절단이 제시한 구체적 제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반응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추가로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제안했죠. 현대자동차는 조지아 공장 확장에 7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려 5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네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대규모 구매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산 LNG 연간 100억 달러어치 장기 구매 계약, 그리고 원유 수입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었죠. 농산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연간 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총 투자와 구매 규모가 700억 달러를 넘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첫째, 관세 인상은 철회할 것. 둘째,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금지. 셋째, 기술 협력에서의 동등한 파트너십 보장. 특히 세 번째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개발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였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빠르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죠. 배터리 기술에서는 LG화학, SK온, 삼성 SDI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구나.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경제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투자 제한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관세 인상보다는 협력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쪽과 한국의 투자 제한을 평가하는 쪽으로 말이죠.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한국의 투자는 우리 주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관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지아주 지사도 현대자동차의 추가 투자는 우리 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편을 들었죠. 민주당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경제 파트너다. 관세보다는 협력이 답이다는 입장이었죠. 이런 분위기 변화 속에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제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2025 한미 관세 협정이었습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철강자동차 부문에 대한 관세 인상 철회 15% 유지. 둘째,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 우대 조항 신설. 셋째,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 확대에 따른 상호 기술 협력 강화. 넷째, 한미 공동표준 제정 및 디지털 통상 협약 추진. 이번 협정 규모는 액수보다 전략성이 핵심이야.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정은 기존의 방어적 협상이 아니라 선제적 제안과 전략적 설계가 만든 공격형 외교의 결과였죠.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안정성을 확보했고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기술 협력, 표준 동맹, 디지털 전환까지 이제 단순 수출입을 넘어 경제 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된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동맹의 새로운 모델,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다시 한번 증명한 협상력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의 비교였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추가 양보를 했고 독일은 아직도 유럽연합과의 단일 협상 구조로 제한적 대응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협상으로 관세 방어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기술 표준 공급망이라는 차세대 경쟁력 분야까지 선점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한국다운 모습으로 전략적인 협상을 해냈다. 이것이 워싱턴 정가의 평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글로벌 협상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상대를 이기려는 협상이 아닌 상대가 따라오고 싶어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협상을 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과 준비, 그리고 자신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서 이렇게까지 된다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과정을 보며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워싱턴의 정책 서클이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최한 아시아 안보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패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아시아 안보를 논할 때 한국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한국은 단순한 미군의 전진기지가 아니라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 되었다. 이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인식 변화가 학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배경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전략 자산 파트너다. 단순히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이 보여준 일련의 전략적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쿼드 플러스 카드 플러스 논의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주의 한 외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 인도 태평양 안보를 논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이제 정말로 조건 기반 주체적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주체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방위비 협상에서의 줄여야 한다는 한마디였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연구를 돌이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외교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전략적 사고와 준비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의 생생한 사례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 결국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한국의 이런 변화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이제 정말로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려는 한국인들의 의지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방위비를 줄여야 한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